2026년 4월 한국 유조선 한 척이 미사일이 쏟아지는 바다를 향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8개월 동안 철저히 통제했던 위험구역 홍해로 말이죠. 미사일 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바다로 향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유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9,000km 떨어진 해협에서 소위 글로벌 물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면서 결국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등을 전부 끌어올리는 연쇄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한국 유조선이 28개월 만에 열린 통제구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 이 위기의 진짜 배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이 좁고 험난한 바닷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사태의 시발점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2월 28일, 장기간 이어져 왔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 전역의 핵시설을 포함한 수십 곳을 동시에 기습 공습합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직역하면 극한의 분노라는 뜻이에요. 외교 테이블이 뒤집어지자마자 폭격기가 날아간 겁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잇따라 제거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전면적인 반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립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원유와 LNG만 약 2,100만 배럴이 통과하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이 심장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에너지 수급 체계가 순식간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부터 상황은 이미 좋지 않았어요. 2023년 말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성 공격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적 선사들은 9,000km나 더 먼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었거든요. 해수부의 운항자재 권고에 따라서 말이죠. 항해 일수가 열흘 이상 늘어나고 연료비가 수십억 원씩 추가되면서 정유사와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유는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열려있던 호르무즈마저 이란에 의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결국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183명의 승선원이 페르시아만 안에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배 안에 남은 한 달치 식료품과 유류만으로 먼 타국의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해도 전쟁 발발 이전 대비 최대 12배나 폭등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직접 나섭니다.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투트랙 지시를 내린 겁니다. 원유를 구해야 하는 산업부, 선원 안전을 챙겨야 하는 해수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외교부. 이 세 부처가 긴박하게 조율을 시작했고요. 대규모 전시보험에 가입하고 선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출항을 준비하는 정유사들의 결단이 이어졌습니다. 선원들한테 각서까지 받고 전쟁터에 배를 보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한 겁니다. 왜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현재 전 세계 물동량의 대동맥 두 곳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먼저 동쪽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틀어쥐고 있죠.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인 이곳이 닫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조달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확고히 통제 중이라며 트럼프의 개방 요구를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봉쇄를 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며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봉쇄 경고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난 3월 11일 이 통제를 무시하고 바다를 건너려던 태국 화물선 마유리나리호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고 선원 23명 중 20명은 바다에 뛰어들어 오만 해군이 구조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선원 3명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보름 넘게 표류하다 4월 4일 한 달여 만에 선박 내부에서 유해 일부가 수습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배를 공격하고 나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 노골적인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원유 수송만 막힌 게 아니에요. 이란의 공격은 산업 기반 시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의 아부다비 알타윌라 재련소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아부다비의 합샨 가스 시설에는 요격된 무기 파편이 낙하해 이집트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화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유 봉쇄에 산업 기반 시설 파괴까지
원자재 공급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외국 선박들이 있습니다. 4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 소속 LNG선과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크리비호가 호르무즈를 통과한 겁니다. 프랑스 배는 기존 국제 항로가 아니라 이란 해안선을 바짝 따라가는 이란 허용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일본 선박은 공동 소유주 중에 오만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란과의 우호적인 무역 관계가 무사 통행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미국의 군사 동맹국 지위 때문에 이란과의 직접 외교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 선박이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상황에서 이란과의 직접 협상조차 쉽지 않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똑같은 전쟁 위기 앞에서도 외교적 채널 유무가 이처럼 극명한 생사의 갈림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동쪽 바다에서 원유가 막혔다면 서쪽 바다에서는 수입품의 길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BMW, 벤츠 같은 유럽 자동차,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이 아시아로 수송되는 필수 경로예요.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12%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 길목을 지금 이란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4월 4일 소셜미디어에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올렸어요. 전 세계 석유, LNG,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을 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호르무즈는 우리가 막고 홍해는 후티가 막는다. 양동 봉쇄 작전의 신호탄인 겁니다. 이 두 해협이 동시에 닫히면요, 한국의 수출품도 유럽에서 오는 수입품도 전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8,000에서 9,000km 우회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항해 일수가 대폭 늘어나고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고스란히 해상 운임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이 운임 폭등이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막혀버린 호르무즈를 뚫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1200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빼낸 겁니다. 이 송유관의 이름이 페트로라인인데요. 무려 1981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봉쇄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설된 전략 자산이에요. 4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보험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죠. 이 파이프라인은 48인치와 56인치 두 개의 병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설계 용량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인데 평시에는 하루 평균 77만 배럴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 이후 아람코가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현재 하루 최대 700만 배럴까지 수송량을 끌어올렸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500만 배럴은 얀부항을 통해 원유로, 추가로 최대 90만 배럴은 정제품으로 수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우디 국내 정유사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최근 얀부항 원유 선정량은 하루 최대 460만 배럴로 전쟁 전 평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버티는 동쪽 바다를 피해서 아라비아 반도 육지를 1200km 가로질러 서쪽 바다로 원유를 빼내는 지정학적 대응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유조선들이 이 우회 원유를 넘겨받으려면 사우디 서쪽 얀부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후티 반군이 진을 치고 있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이어주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폭이 불과 30km에 지나지 않을 만큼 좁습니다. 이 좁디 좁은 병목 구간에서 예멘 해안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기 쉬운 구조예요. 동쪽 호르무즈도 막히고 서쪽 홍해 입구도 위협받는 극단적 딜레마. 우리 국적선이 무려 28개월 만에 홍해 진입을 결행한 건 바로 이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좁은 해협을 장악하고 전 세계 물류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한국 유조선이 왜 이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내전과 빈곤으로 뒤덮인 예멘은 수백 년 전에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는 전 세계 커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모카 커피라는 이름이 바로 이 예멘의 항구 도시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라비카 커피가 모카항을 통해 오스만 제국과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면서 당시 예멘은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거든요. 지금의 비극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역사죠.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이 남예멘을 점령하고 1962년에는 이집트가 개입한 쿠데타로 북예멘에서 1000년 넘게 이어온 자이드파 왕조가 무너집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난 자이드파 사람들은 북부 산악지대로 밀려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자이드파 지역에 수니파 학교와 종교시설을 세우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지워버리려는 문화적 동화 정책까지 펼칩니다. 1990년대 초 후세인 아루티라는 자이드파 지도자가 사우디의 이런 문화적 침투에 맞서기 위해 산악지대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 소규모 신앙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름 캠프에서 시작된 운동이 훗날 후티 반군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공식 이름은 안사르 알라, 신의 지지자들이라는 뜻이고요. 후티라는 이름은 이 캠프를 이끈 아루티 가문의 성에서 따온 거예요. 1994년에 공식 조직으로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 수준의 조직이 어떻게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는 무장 세력으로 진화한 걸까요? 그 배후에는 33년간 예멘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 살레가 있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살레가 친미 노선을 택하자 후세인 아루티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어요. 살레가 정규군을 동원해 2004년 아루티를 사살합니다. 형의 죽음에 분노한 동생 압둘 말리크 아루티가 무장투쟁을 선언하면서 종교 캠프는 총을 드는 게릴라 조직으로 탈바꿈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권력에서 밀려난 독재자 살레가 실권을 되찾기 위해 과거 자신이 탄압했던 후티 반군과 밀약을 맺는 황당한 배신극을 벌입니다. 살레의 충성파 군부가 길을 열어주자 후티는 2014년 단숨에 수도 사나를 점령합니다. 사나를 뺏긴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로 피신해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대규모 공습으로 진압에 나섰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후티를 끝내 제압하지 못했고 이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쟁 관련 사망자만 37만 7천 명, 인구 절반이 식량 부족 상태에 빠졌어요. 전쟁이 길어지자 살레는 후티를 배신하고 사우디 연합군 측과 밀실 협상을 시도하며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후티가 이걸 먼저 눈치채면서 살레는 결국 후티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들을 반군이라 부르지만 현재 후티는 예멘 인구 대다수가 사는 북서부 지역과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화폐를 발행하는 사실상의 행정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대함 미사일과 드론과 잠수정까지 운용하는 정규 군급 무장단체로 변모한 거예요. 10년 넘는 내전으로 나라를 폐허로 만든 이 무장 세력이 왜 국내 재건 대신 전 세계 해운망을 상대로 무력 행사를 시작한 걸까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터지자 후티는 팔레스타인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아랍 세계의 여론을 등에 업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해 12월 19일 후티 반군이 헬기를 동원해 민간 자동차 운반선 갤럭시 리더호를 홍해에서 급습했습니다. 이 선박은 영국 회사가 선주이고 일본 해운사 니폰 유센이 용선 운항 중이었는데요. 후티의 납포 명분은 영국 선주 회사의 일부 지분을 이스라엘 해운 재벌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인은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군용 헬기에서 무장 대원들이 항해 중인 대형 선박 위로 강하해서 선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전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됐어요.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후티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선전도구가 됩니다. 황당하게도 후티는 납포한 민간 선박을 예멘 앞바다에 세워놓고 일반인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지처럼 개방했습니다. 예멘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납포된 배 위에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자기들의 무력을 전시하는 선전활동을 벌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후티의 홍해 공격이 단선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 11월 갤럭시 리더호 납포를 시작으로 대형 화물선 공격이 급격히 확대됐고 수에즈 운하 경유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1차 홍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잠시 위기가 가라앉는 듯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지자 후티는 즉각 공격 재개를 선언했고 더 나아가 3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공식 참전까지 선언합니다. 저항전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며 장기 개입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해운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공격 재개가 1차 홍해 위기보다 훨씬 장기화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자신들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겠다는 압박 전술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쪽 호르무즈는 이란이 틀어지고 서쪽 바브엘만데브는 후티가 틀어지고 있어요.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두 심장이 동시에 멈춘 겁니다. 이 충격이
9,000km 떨어진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임 상승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걸 SCFI라고 하는데요. 15개 주요 항로의 운임을 종합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의 중동 노선 운임이 2026년 4월 초 현재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약 3,977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전쟁 직전 대비 약 2.8배 수준입니다. 유조선 운임은 55% 이상 올랐고 LNG선 운임은 무려 5배에서 6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수입 치즈, 스파게티면, 유럽산 옷 이런 것들을 한국까지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3배로 뛴 거예요.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전가될까요? 소비자 가격이에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마유리나리오 피격 당시 유가 200달러를 직접 언급하며 위협했죠.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이건 제조업 원가와 수송비 전반을 끌어올리는 직격탄이에요.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강달러 현상이 겹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와 원자재 수입 가격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운임 상승, 유가 상승, 환율 하락. 이 3중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 모든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압박, 밀과 식료품 가격 상승, 수입 자동차 부품비 상승 등으로 수송 기간이 늘어나고 운임이 추가되면서 국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수입 물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유럽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추가 운송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이건 본격적인 경제 침체 국면의 배경입니다.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실물 경제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거시 경제 변수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고요.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IEA와 공조해서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계획도 가동했어요. 28개월 만에 홍해 진입 예외를 허용한 건 불어나는 물류비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국 경제가 더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배를 보내겠다는 결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드는 바다에 유조선을 띄우는 건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목인 홍해 구간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면 비로소 넓은 아덴만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한 호송과 해상 안전 보장 임무를 띠고 파병된 청해부대가 묵묵히 활동 중입니다. 2009년 일진 파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만여 척 이상의 수많은 민간 상선을 지원해온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해외 전력 부대인데요. 현재 262명의 정예 병력이 파견되어 과거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리비아 및 예멘 교민 철수 작전에도 투입된 탄탄한 실전 경험을 두루 갖췄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소말리아 해적의 낡은 소총을 주로 상대했던 작전 환경과 달리 이제는 최신 대함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인기로 무장한 정규군 수준의 후티 반군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청해부대가 1순위 투입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만약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이동하면 아덴만에서 연간 약 1,000척의 선박이 공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병 동의안은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되어 있어서 호르무즈에서 활동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요청이 아직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원유 운반선 진입 시 청해부대가 직접 근접 호위를 진행할지 여부도 여러 변수 탓에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만약 호위 중인 해군 함정이 후티의 무기체계와 교전하게 될 경우 이건 단순한 상선 보호를 넘어 중동 무력 충돌에 직접 얽히게 되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에요.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수송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확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외교적 신중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겁니다. 결국 이 딜레마의 부담은 고스란히 바다 위의 선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직접 호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레이더망을 주시하며 홀로 위험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민간 유조선 선원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동 해역의 안보 불안이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원유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홍해 루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동시에 뚫어야 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극비 방문해서 한국을 원유 공급의 최우선 국가로 약속받았고 호르무즈 바깥쪽인 푸자이라 항에서 선적되는 원유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전체 연간 원유 수입량의 약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기적 수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차분 200만 배럴은 이미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됐고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해상 봉쇄망을 피해 내륙을 관통해 건설한 대규모 우회 송유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육로로 원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UAE 우회 물량만으로는 한국의 막대한 일일 원유 소비량을 온전히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원유 수급은 어느 정도 단기 대응이 가능할지 몰라도 운임 폭등, 유가 상승, 공급망 지연, 이 세 가지 구조적 물류비 문제는 UAE 원유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본 원인이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사안이니까요. 미국 정보당국조차 당분간 봉쇄 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란은 최종 평화 협정에서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받아낼 때까지 호르무즈를 협상 카드로 놓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고물류비와 고물가 환경이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전망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위기가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위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계 동맥인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위협받는 이 극히 이례적인 물류 위기 속에서 외부 충격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경제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